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된 정달순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메디케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특히 처방약 비용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거든요. 저는 지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매달 복용하는 약이 8가지나 되는데 거의 다 공짜로 받고 있거든요. 어제도 약국에 갔다 왔는데 고혈압약 리시노프릴, 당뇨약 메트포르민, 콜레스테롤약 아토르바스타틴 이 3가지 주요 약물이 모두 0달러였어요. 심장약인 메토프롤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모든 약이 다 공짜는 아니에요. 골다공증 예방약인 알렌드로네이트는 월 5달러를 내고 비타민 D 보충제는 월 3달러 정도 나오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달에 약값이 10달러를 넘지 않아요. 이전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쓸 때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꾸게 된 건 사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2020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저희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메디갭 보험을 추가해서 썼어요. 메디갭 보험료만 해도 월 200달러가 넘었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 D도 따로 월 80달러씩 내고 있었죠. 남편이 아프기 전에는 그런 대로 감당할 만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33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고 남편도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으니까요.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일해서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저는 교직원 연금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항암제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이 처방받은 항암제 중에 얼비툭스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 주사할 때마다 3,000달러가 넘었어요. 2주에 한 번씩 맞아야 했고요. 파트 D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어요. 처음에는 디덕터블 400달러를 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약값의 25%를 계속 부담해야 했죠. 한 달에 약값만 500달러에서 700달러씩 나갔어요. 거기다 방사선 치료, 정기검사, 입원비까지 더하니까 정말 부담이 컸죠. 다행히 메디갭 보험이 있어서 병원비는 그런대로 감당했지만 약값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의사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내과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약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한번 알아봐. 요즘은 암치료약들도 많이 커버해 준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병원이든 갈 수 있고 보험사에서 치료를 거부할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자꾸 권하니까 2020년 말에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어요. 72세지만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배웠어요. 메디케어.gov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을 다 찾아봤죠. 오렌지 카운티에는 정말 많은 플랜이 있더라고요. 스캔 헬스 플랜, 휴마나, 에트나, 블루크로스, 카이저 퍼머넌테까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방약 목록도 다 확인해야 하고 병원 네트워크도 알아봐야 하고 본인 부담금도 계산해 봐야 하고요. 남편이 그때 복용하던 약들을 다 적어놓고 각 플랜에서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계산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종양내과 의사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였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플랜에서 커버가 됐지만 그래도 꼼꼼히 확인했죠. 여러 플랜을 비교해 본 결과 스캔 헬스 플랜의 HMO 플랜이 가장 좋아 보였어요. 월 보험료가 0달러였고 대부분의 약물이 0달러에서 5달러 사이에 코페이만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의 항암제도 훨씬 저렴했어요. 얼비툭스가 스캔 플랜에서는 월 200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전에 500달러에서 700달러 내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스캔 플랜으로 바꿨어요. 오픈 인롤먼트 기간인 10월에 신청했죠.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HMO라서 주치의를 지정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전문의를 보려면 주치의 추천서가 필요했고요. 하지만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참 좋으셨고 필요하면 추천서도 금방 써주셨어요. 무엇보다 약값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첫 달 약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죠. 여보, 이거 정말 신세계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남편은 안타깝게도 2022년 봄에 세상을 떠났어요.
2년 정도 투병하면서 정말 많이 아팠지만 마지막까지 집에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것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덕분이었어요. 스캔 플랜에서 홈케어 서비스도 제공했거든요. 간호사가 일주일에 3번씩 집에 와서 남편을 돌봐줬어요. 호스피스 케어도 완전히 커버됐고요. 진통제며 산소 공급기며 필요한 모든 의료 장비를 무료로 빌려줬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계속 스캔 플랜을 쓰고 있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 쓰는 거지만 여전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복용하는 약들을 말씀드리면 고혈압 때문에 리시노프릴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당뇨 때문에 메트포르민,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토르바스타틴, 심장 때문에 메토프롤롤, 골다공증 예방으로 알렌드로네이트, 비타민 D3, 오메가3 PCO일까지. 이렇게 8가지를 매일 복용하는데 한 달 약값이 정말 얼마 안 나와요. 리시노프릴은 0달러,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도 0달러, 메트포르민도 0달러, 아토르바스타틴도 0달러, 메토프롤롤도 0달러입니다. 알렌드로네이트만 월 5달러, 비타민 D3가 월 3달러, 오메가3가 월 7달러 정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한 달에 15달러 정도만 내면 돼요. 이전에 파트 D 보험으로 월 150달러에서 200달러씩 내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차이죠. 약값만 절약되는 게 아니에요. 스캔 플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제공하거든요. 1년에 2번 안과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안경도 2년에 한 번씩 200달러까지 지원해줘요. 저는 노안이 심해서 돋보기 안경이 꼭 필요한데 이것도 무료로 받았어요.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도 1년에 2번 무료예요. 간단한 충치 치료는 50달러만 내면 되고요. 이전에는 치과 검진만 해도 200달러씩 나왔는데 정말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도 있어요. 원패스라는 건데 집 근처 여러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요가 클래스도 들을 수 있고 수영장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요가를 하러 가요.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운동하러 나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침술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플 때 한 번 받아봤는데 20회까지 무료로 해줘요. 한의원에서 받으면 한 번에 100달러씩 하는데 이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교통비 지원도 있어요. 병원에 갈 때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면 한 달에 50달러까지 환급해줘요. 저는 운전을 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용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지원해줘요. 한 달에 5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타이레놀이나 비타민, 연고 같은 것들 살 때 정말 도움이 돼요. 보청기 혜택도 있어요. 저는 아직 필요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안심이 돼요. 물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도 단점이 있어요. 네트워크 제한이 가장 큰 단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뉴욕에 가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였다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드밴티지 플랜은 주로 지역 내에서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혜택이 바뀔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플랜을 수정하면 처방약 목록이 바뀌거나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매년 10월 오픈 인롤먼트 기간에는 꼭 플랜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해요. 올해도 스캔에서 새로운 플랜 정보를 보내왔는데 다행히 제가 쓰는 약들은 계속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의사를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HMO 플랜이라서 네트워크 안에 의사들만 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유명한 암센터 같은 데서 치료받고 싶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커요. 특히 약값 절약이 정말 크거든요.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아직도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메디갭 보험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한 달에 약값만 200달러에서 300달러씩 내고 계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당뇨약과 혈압약만 해도 월 250달러씩 나온다고 하세요. 제가 스캔 플랜 얘기를 해드렸더니 올해 10월에 바꿔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에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익숙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메디갭 보험을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매달 복용하는 약이 많고 의료비 절약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더욱 그래요. 슈퍼마켓 가서 장 보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는데 약값까지 부담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제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꾸면서 느낀 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였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메디케어.gov 사이트에서 플랜 파인더를 이용하면 자신이 복용하는 약들을 입력해서 각 플랜별로 비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그리고 매년 9월쯤 되면 각 보험사에서 정보 세션을 열어요. 도서관이나 시니어 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저도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SHIP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스테이트 헬스 인슈런스 ASSISTANC 프로그램 nem의 줄임말인데 무료로 메디케어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저도 처음에 플랜을 고를 때 SHIP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분이 제 상황을 듣고 여러 플랜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두세요. 제네릭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이름도 함께요. 그리고 각 플랜의 처방약 목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둘째, 현재 다니고 계신 의사들이 어느 플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전문의 선생님들이 중요해요. 주치의는 바꿀 수 있지만 전문의는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셋째, 본인 부담 상한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큰 병에 걸렸을 때 최대 얼마까지 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어드밴티지 플랜은 연간 $6,000에서 $8,000 정도로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넷째, 추가 혜택들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치과, 안과, 피트니스, 교통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매년 10월에 플랜을 재검토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ANNUAL 노터스 오브 챙그레미를 꼭 읽어보시고 혜택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플랜을 비교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보험사들도 시니어들을 위해서 전화 상담을 많이 제공해요. 스캔에서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이 있어요. 복잡한 건 전화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지금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롭긴 하지만 건강관리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캔 플랜 덕분에 약과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정기 검진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딸은 간호사인데 시애틀에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 요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꾼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남편이 살아 계셨다면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에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처방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 의료비 절약이 중요한 분, 추가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상황을 재검토해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플랜을 선택하는 거고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 있다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오픈 인롤먼트 기간이니까 그때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SHIP 상담도 받아보시고 보험사 정보 세션도 참석해보세요.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시고 충분히 비교해본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라요. 저는 72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꿨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바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매달 약국에 갈 때마다 $0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고맙고 신기해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 하면서 스캔 플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요가도 계속하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필요한 약도 부담 없이 복용하면서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메디케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플랜을 비교하는 게 어려웠지만 천천히 배우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스캔 앱도 깔아서 써요. 의사 예약도 앱으로 하고 약국에서 약 준비됐다는 알림도 받고요. 처음에는 딸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게 당연하겠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정말 신세계예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체크인도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헤모글로빈 A1C가 6.8에서 6.2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것도 스캔 플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약과 걱정 없이 꾸준히 복용할 수 있으니까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거든요. 이전에는 약값이 부담돼서 가끔 하루 걸러 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캔에서 제공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좋아요. 당뇨 관리 클래스에 참석했는데 영양사가 와서 식단 관리법을 알려줬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혈당을 올리지 않는 간식은 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웠죠. 한국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는 법도 알려줬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국 같은 전통적인 한식이 당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치는 나트륨 때문에 조금씩 먹으라고 했지만요. 운동 클래스도 있어요.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인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가르쳐줘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이요. 저는 요가를 더 좋아하지만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이런 운동을 해요. 유튜브에서도 시니어 운동 영상을 찾아서 따라하고요. 건강관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니까 정말 몸이 좋아진 걸 느껴요. 혈압도 안정됐고 체중도 5파운드 정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약값이나 의료비 때문에 항상 걱정이 있었거든요. 혹시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약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도 검사비가 전혀 안 나왔어요. 예방검진이라서 완전히 무료였거든요. 오리지널 메디케어였어도 무료였겠지만 어드밴티지 플랜에서는 교통비까지 지원해줘서 더 좋았어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케어 코디네이션이에요. 여러 과 의사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줘요.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에서 새로운 약을 처방하면 주치의한테도 알려주고 약물 상호작용은 없는지 확인해줘요. 내분비 내과에서 당뇨약을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는 각 과마다 따로 가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는데 지금은 전자의료기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편해요. 물론 가끔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응급실에 가고 싶을 때 네트워크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나 전문의 예약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같은 거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나이에는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스캔 플랜이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지원해줘요. 정기검진 스케줄도 미리 짜주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알려주고 건강교육 자료도 계속 보내줘요. 한국어 자료도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당뇨 관리 가이드나 고혈압 예방법 같은 건 한국어로 된 팸플릿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스캔에서 주기적으로 건강 설문조사를 해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약은 잘 복용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해요. 작년에 가을에 좀 우울하다고 답했더니 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꾼 건 제 인생의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예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건강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처방약 비용 절약은 정말 크죠. 이전에 월 200달러씩 내던 약값이 15달러로 줄어들었으니까 1년에 2000달러 이상 절약하는 셈이에요. 그 돈으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주들 용돈도 더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됐죠. 작년 가을에는 아들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일주일 동안 놀러 갔었어요. 손주들과 디즈니랜드도 가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약가 걱정 때문에 그런 여행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물론 큰 부자는 아니에요.
교직원 연금과 소셜 시큐리티로 생활하는 평범한 시니어죠. 하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덕분에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주 추천해요. 특히 약을 많이 복용하는 친구들한테는 꼭 알아보라고 해요. 물론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은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시니어 모임을 할 때도 가끔 메디케어 얘기가 나오면 제 경험을 나눠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주면 놀라워해요. 달순이가 약값을 월 15달러만 낸다고? 나는 지금 300달러씩 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보의 중요성을 느껴요. 같은 나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정보를 알고 모르는 것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거예요. 혹시 저처럼 약값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나 메디케어 선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든 오리지널 메디케어든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해서 꾸준히 건강 관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연기하지는 마세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 관리 잘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스캔 플랜의 모든 혜택을 잘 활용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혹시 이 얘기를 듣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신 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요. 저처럼 72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나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변화할 용기를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2살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401K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올해 초 세금 고지서를 받고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거의 3배나 더 나왔거든요. 2만 달러 정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1990년에 28살의 나이로 미국에 왔어요. 당시 한국 경제가 워낙 어려웠고 미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형이 먼저 와 있어서 저도 따라오게 됐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문화도 모르겠고 그래도 뭐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어요. 처음 몇 년은 작은 회사들을 전전했어요. 한인 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작은 제조업체에서 기술자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1995년에 지금 회사인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27년을 일했죠. 회사에 들어간 지 몇 년 후부터 401K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회사에서 매칭해 준다니까 월급의 3% 정도 넣기 시작했죠. 나중에 조금씩 올려서 6%까지 넣었고요. 처음 10년 정도는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401K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잘 안 봤고 연말에 받는 서류들도 대충 보고 넘어갔어요. 그냥 나중에 은퇴하면 쓸 돈이겠거니 하고만 생각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때부터 401K 잔액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어요. 2005년 즈음에는 15만 달러 정도 됐고 2010년에는 3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2015년쯤부터는 은퇴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50이 넘었고 401K 잔액도 50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아내하고 상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축하기로 했죠. 매칭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월급의 15%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 정말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일시해고를 당했거든요. 3개월 동안 실업수당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때 401K에서 돈을 빼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3개월 만에 복직이 됐지만 그때 처음으로 401K를 조기 인출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봤어요. 10% 페널티에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비싸구나 싶었죠. 그래서 절대 일찍 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에 회사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저도 안정을 찾았고 2022년 초에는 401K 잔액이 거의 85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100만 달러까지 모으면 은퇴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401k 잔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85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또 60만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죠. 그러다가 작년 2024년 초에 회사에서 조기퇴직 패키지를 제시했어요. 62살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나이고 계속 회사 다니기도 좀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401k 잔액이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됐어요. 아내하고 상의해서 조기퇴직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401k 잔액이 약 62만 달러 정도 됐어요. 회사에서 주는 세버런스 패키지도 있었고 소셜 시큐리티도 곧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은퇴하고 나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소셜 시큐리티는 아직 못 받고 회사에서 준 돈도 몇 달 쓰니까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01k에서 돈을 빼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59살 반이 넘으면 10% 페널티는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62살이니까 페널티는 면제고 소득세만 내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1만 달러만 뺐어요. 2024년 3월이었어요. 그때 세금을 20% 미리 떼고 8천 달러를 받았어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내 의료비도 나가고 집 수리할 것도 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6월에 2만 달러를 더 뺐어요. 이번에도 20% 세금을 미리 떼고 1만 6천 달러를 받았죠. 그리고 9월에 또 1만 5천 달러를 뺐어요. 역시 20% 떼고 1만 2천 달러를 받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총 4만 5천 달러를 401k에서 인출했어요. 미리 뗀 세금이 9천 달러였고 실제로 받은 돈은 3만 6천 달러였죠. 그때까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금도 미리 냈으니까 추가로 낼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 말에 1099에서 하품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총 4만 5천 달러가 소득으로 신고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맞는 거였어요. 텍스 프리페어러한테 가서 세금 계산을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4만 5천 달러가 다 소득으로 추가되면서 제 텍스 브래킷이 확 올라간 거예요. 원래 저희 부부 소득이 연 8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2만 달러 정도 벌고 제가 퇴직 전까지 벌었던 게 6만 달러 정도였어요. 거기에 401k 인출 4만 5천 달러가 더해지니까 총소득이 12만 5천 달러가 된 거죠. 원래 12% 텍스 브래킷에 있었는데 갑자기 22% 브래킷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401k에서 뺀 돈 전체가 22%로 계산되니까 4만 5천 달러에 22%면 거의 1만 달러예요. 미리 낸 세금 9천 달러를 빼면 추가로 거의 2만 달러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텍스 프리페어러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어이없었어요. 20% 미리 떼는 건 그냥 추정치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제 전체 소득에 따라 계산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4만 5천 달러를 한 번에 빼지 말고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뺐다면 텍스 브래킷을 안 올려도 됐을 텐데 한 해에 몰아서 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대충 찾아보고 결정한 게 화근이었어요. 텍스 어드바이저한테 미리 상의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요. 더 화나는 건 이제 와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인출한 건 취소할 수도 없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고요. 2만 달러라는 돈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작년에 생활비로 쓰려고 뺀 돈인데 결국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는 셈이죠. 아내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내는 처음부터 401k 돈 빼는 걸 반대했거든요. 조금 더 참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 계산해 봤는데 별로 세금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 정말 후회막급이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만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데 손에 현금은 별로 없고 401k에서 또 빼자니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고요. 다행히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1만 달러는 빌려서 해결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1만 달러는 IRS하고 페이먼트 플랜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창피해요.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401k에서 돈 빼기 전에 반드시 텍스 어드바이저하고 상의하세요. 특히 한 해에 많은 금액을 빼면 텍스 브래킷이 올라간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401k 인출을 정말 조심스럽게 계획하려고 해요.
아예 스프레드시트 만들어서 연도별로 얼마씩 빼야 할지 계산해 보고 있어요. 올해는 소득이 없으니까 좀 더 여유롭게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미리 텍스 어드바이저하고 상의부터 하려고요. 소셜 시큐리티도 올해부터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잡해요. 젊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1k 저축할 때부터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낼지도 계획을 세워두세요. 저처럼 나중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특히 로스 401k라는 것도 있다던데 그건 미리 세금을 내고 저축하는 거라서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알았으면 좀 더 나눠서 저축했을 텐데요. 아무튼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어요. IRS하고 페이먼트 플랜 세우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걱정이에요. 이자도 붙는다고 하고 페널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꼬일 수 있구나 싶어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은퇴 계획 세우실 때 꼭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기 바라요.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하다가는 저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특히 401k 인출할 때는 정말 조심하세요. 한 해에 너무 많이 빼면 텍스 브래킷이 확 올라가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해요. 장문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박영수라고 합니다. LA 한인타운에서 30년 넘게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지 8년째입니다. 7년 전 제가 66세가 되던 해에 저소득 노인 아파트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2025년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6개월마다 오는 대기자 확인서에 성실히 답장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월세 $1,200짜리 작은 원룸에서 버티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는 합쳐서 월 $2,800입니다. 월세 $1,200, 전기세 가스비 $150, 휴대폰비 $80, 자동차 보험료 $200, 건강보험 보충보험료 $350를 내고 나면 음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이 $800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면 월세가 소득의 30%, 그러니까 $840 정도만 내면 됩니다. 지금보다 $360를 아낄 수 있죠. 이 돈이면 약값도 제대로 살 수 있고 가끔은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난주에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한 노인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라고 물어보니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지금 대기자가 1,500명이 넘어요. 솔직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1,500명이요. 하루에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해도 4년이 더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는 한 달에 서너 명 정도만 자리가 나는데 그것도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자리거든요. 저희가 처음 노인 아파트 신청서를 넣을 때만 해도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 당시 월세가 $900였거든요. 하지만 해마다 인상되면서 지금은 $1,200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는 인상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매년 $50에서 $100씩 올랐어요. 집주인이 말하기를 요즘 이 동네 원룸이 $1,500도 넘어가는데 $1,200면 싼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소득은 그대로인데 월세만 계속 오르니까 살기가 점점 팍팍해집니다. 제가 일하던 한식당도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방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를 거의 받지 못해요. 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는데 그것도 월 $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받는 $2,100와 합쳐서 $2,800인 거죠. 한식당에서 일할 때는 현금으로 급여를 많이 받아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한 게 지금 와서 후회됩니다. 젊을 때는 당장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더 좋았거든요. 세금도 아끼고 싶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독이 되었어요. 제대로 신고했으면 소셜 시큐리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3년 전부터는 아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월 200달러 정도 나와요. 거기다 무릎도 아프다고 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 달에 100달러씩 들어갑니다.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의료비 부담도 좀 줄어들 거예요. 저소득층 대상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약값 보조도 받을 수 있고 푸드 스탬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소득이 조금 넘어서 받을 수 없지만 월세를 840달러로 줄이면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작년에 일어났어요. 6개월마다 오는 대기자 확인서를 깜빡하고 늦게 보낸 적이 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는데 정신이 없어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파트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년을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아내 입원 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해서 다시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있었지만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한지 실감했거든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는 더 어이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어서 확인서를 받지 못한 분, 영어를 못 읽어서 중요한 서류인 줄 모르고 버린 분, 이런 분들이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돈을 주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한인회관에서 만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만 달러 주면 1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론 불법이지만 워낙 절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1만 달러면 큰 돈이지만 7년을 기다려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그런 일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포기했지만 가끔은 그때 결정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 노인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을 텐데요. 올해 1월에는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건물을 팔겠다고 하면서 2월 말까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30일 노티스를 준 거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 집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변 원룸들을 알아봤는데 전부 1,400달러에서 1,600달러였어요. 다행히 새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들을 그대로 두기로 해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불안했어요. 만약 진짜 나가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LA 카운티 주택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 노인 아파트들도 신청해 봤어요. 한인타운에서 멀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운타운 쪽에 있는 노인 아파트 2곳, 팰리세이즈 파크 쪽에 있는 곳 1곳, 그리고 글렌데일에 있는 곳 1곳에 신청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대기자가 수백 명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서 받은 답변이었어요. 현재 신청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언제 다시 받을지는 미정입니다. 라는 편지가 왔거든요. 아예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정말 답답했어요. 한 번은 직접 웨스턴 애비뉴에 있는 노인 아파트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도 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매일 이런 문의 전화가 수십 통씩 와요. 모두 절박한 상황인 건 아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자리가 나야 입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직원분 말로는 작년에 입주한 사람이 총 12명이었다고 해요. 12명이요? 1년에 겨우 12명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대기자는 1,500명이 넘는다고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새로운 노인 아파트 건설 계획은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산 문제로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들 둘이 있지만 둘 다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큰아들은 글렌데일에서 회계사로 일하는데 집값이 비싸서 아직도 아파트에서 렌트로 살고 있어요. 둘째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겨우 집을 한 채 샀지만 모기지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둘 다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이해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더욱 노인 아파트가 절실한 거예요. 우리끼리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요즘은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예 LA를 떠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인 것 같아요. 내륙 쪽으로 가면 월세가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리버사이드나 샌 버나디노 쪽은 원룸이 $800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그쪽으로 가면 한인 커뮤니티가 거의 없어요. 병원도 멀고 한국 음식 사 먹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어져요. 저희 부부는 30년 넘게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이 나이에 모든 걸 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아내도 이런 제 마음을 잘 알아요. 가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버텨보자고 말해주곤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까요? 당뇨 때문에 약값도 많이 들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월세 부담까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지난달에는 정말 화가 났던 일이 있었어요. 한인신문에서 노인 아파트 입주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봤거든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수수료 $5,000만 내면 6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지만 이런 사기 업체들이 절박한 노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처럼 영어가 서툰 노인들이 속기 쉬운 수법이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는 꼭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요.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잊혀지지 않으려면 계속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6개월마다 오는 대기자 확인서도 받는 즉시 작성해서 보내고 있어요.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바로 알려드리고 소득에 변화가 있어도 정확히 신고해요. 작은 실수 하나로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우리 교회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힘든 마음도 나눌 수 있어서 위로가 돼요. 권 권사님은 저희보다 2년 먼저 신청하셨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9년째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분 말씀으로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집사님은 작년에 드디어 입주하셨어요. 6년을 기다리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2주 안에 입주하라고 하더래요. 그때 정말 부러웠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지만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부쩍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젊은 사람들도 집값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노인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소득도 한정되어 있고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특히 한인 노인들은 언어 문제도 있어서 더 어려워요. 각종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기도 어려워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회나 교회에서 이런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 아파트 신청 방법이나 기타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요. 모르고 지나치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금도 7년째 기다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버텨야겠죠.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손자들이 놀러 오면 좁은 집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꿈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가족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언젠가 노인 아파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니까요. 7년째 기다리고 있는 한인타운 노인 아파트 과연 언제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희망만은 놓지 않고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운영하는 48살 김준호라고 합니다. 아내 은지와 함께 현재 4개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월 순수익만 평균 $13,000 정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정말 뼈아픈 실패를 한국에서 겪고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저희 부부가 한국에서 펜션 사업으로 완전히 망하고 미국으로 와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애너하임과 헌팅턴 비치 인근에 각각 2개씩 숙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디즈니랜드 근처 콘도와 해변가 주택들인데 1년 내내 예약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총 매출이 30만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운영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익이 연 15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죠.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희는 한국에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사업 환경이 이렇게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펜션 사업 꿈과 현실의 괴리. 이야기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은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뭔가 더 큰 꿈을 꾸고 싶었거든요. 특히 저는 회사에서 야근에 시달리면서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소개로 강원도 평창 인근의 펜션 단지를 보게 됐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그 지역이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보니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유럽의 시골 같았죠. 여기서 펜션을 운영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양업체에서 제시한 수익성 분석 자료도 매력적이었어요. 성수기 기준으로 방 6개짜리 펜션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비수기까지 합쳐서 연간 매출 4천만 원, 순수익 2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 연봉을 합쳐도 7천만 원 정도였는데 펜션 하나로 그 절반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 도시 생활에 지친 저희에게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퇴직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털어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땅값 8천만 원, 건축비 7천만 원이었죠. 대출까지 포함하면 총 3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정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2019년 봄 드디어 저희 펜션 힐링하우스가 문을 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천연 원목으로 지은 투층 건물에 방 6개, 거실과 주방까지 갖춘 멋진 펜션이었거든요. 마당에는 바비큐 시설도 만들고 작은 정원도 꾸몄어요. 저희는 정말 뿌듯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우선 예약이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평창 일대에만 펜션이 수백 개나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신생 펜션은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손님들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인테리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맛있는 음식까지 모든 걸 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걸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운영의 어려움이었어요. 평창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반 거리였는데 저희는 매주 왕복 5시간을 운전해서 펜션을 관리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내려가서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겨울에는 눈길 운전 때문에 더욱 위험했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2020년 초부터 국내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나마 있던 예약도 취소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숙박업소 운영도 제한되었고요. 정말 막막했어요.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펜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됐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죠. 2020년 한 해 동안 펜션 매출은 총 600만 원도 안 됐어요.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치르고 나니 적자가 2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저희 연봉으로 펜션 적자를 메우면서 생활하려니까 정말 빠듯했어요. 더 큰 문제는 디지털 마케팅의 어려움이었어요. 요즘 펜션 예약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같은 해외 플랫폼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영어로 된 사이트를 관리하는 건 엄두가 안 났어요. 한국의 기존 펜션 예약 사이트들은 수수료도 비싸고 마케팅 지원도 별로 없었어요. 사진 촬영부터 글 작성까지 모든 걸 저희가 직접 해야 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펜션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규제도 너무 복잡했어요. 소방시설, 건축법, 관광진흥법까지 신경 써야 할 규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평창군에서 펜션 관련 조례가 계속 바뀌면서 기존에 합법이던 것들이 갑자기 불법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는 그런 변화를 따라가기도 벅찼죠. 절망의 나락 그리고 새로운 선택. 2021년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백신이 나오면서 조금씩 여행객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펜션들이 생겨나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거든요. 게다가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펜션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중고 펜션 매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매각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2억 5천만 원에 지은 펜션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나온 제안도 8천만 원, 9천만 원 이런 식이었죠.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9천만 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펜션을 팔았어요.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갚고 나니까 4천만 원의 빚이 남았죠. 게다가 그동안 펜션 운영으로 손해본 돈까지 합치면 총 7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었어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0대 중반에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서로를 붙잡고 울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펜션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펜션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였다는 것,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규제와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펜션이 그냥 부업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마케팅, 고객 서비스, 시설 관리, 재무 관리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때 아내가 먼저 미국 이민을 제안했어요. 아내 언니가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10년째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 말로는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개인도 쉽게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도 별로 없었어요. 빚은 많고 다시 펜션 사업을 할 용기도 없고 회사 생활도 이제 지겨워졌거든요. 마침 저희 둘 다 대학원 학위가 있어서 기술 이민 신청이 가능했어요. 저는 마케팅 석사, 아내는 교육학 석사였거든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2022년에 미국 이민을 결정했어요. 한국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펜션 정리하고 남은 돈 3천만 원과 퇴직금 4천만 원, 그리고 대출로 받은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말자. 미국에서는 우리가 꿈꿨던 진짜 성공을 만들어 보자고요.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정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영어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미국의 시스템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복잡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간단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펜션 하나 짓는데도 몇십 가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게 정말 간단했어요. 우선 주택 임대부터 시작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있는 2베드룸 콘도를 월 2,500달러에 임대한 거죠. 디즈니랜드에서 차로 10분 거리였는데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저희는 원 베드룸에서 살고 나머지 방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에어비앤비 계정을 만드는 건 정말 쉬웠어요. 웹사이트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고 사진 몇 장 올리면 끝이었거든요.
한국에서 펜션 예약 사이트에 등록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단했죠. 더 놀라운 건 에어비앤비의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사진 촬영 가이드부터 가격 설정, 고객 응대 방법까지 모든 걸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어 지원도 되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게스트는 한국에서 온 신혼부부였어요. 디즈니랜드 허니문을 온 거였죠.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여행 정보도 주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추천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남긴 첫 번째 리뷰가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호스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 리뷰를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죠. 저희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은 거였어요. 한국에서 펜션을 할 때는 손님들과 개인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예약하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어라는 큰 무기가 있었죠. 점점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애너하임에 한국어 가능한 에어비앤비 있다는 얘기가 퍼진 거죠. 예약이 계속 들어오면서 월 수익이 $1,000, $1,500씩 늘어났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에어비앤비의 알고리즘이었어요. 리뷰가 좋고 예약률이 높으면 자동으로 검색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광고비를 내야 상위에 노출됐는데 에어비앤비는 진짜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수수료도 한국 사이트들보다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예약 사이트 수수료가 15%에서 20%까지 되었는데 에어비앤비는 3% 정도만 호스트가 부담하면 됐거든요. 나머지는 게스트가 내는 서비스 수수료로 처리되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관광시장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은 계절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실히 나뉘었는데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따뜻해서 관광객이 꾸준히 왔어요. 특히 디즈니랜드는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서 수요가 무궁무진했거든요. 성공의 시작, 체계적인 확장. 첫 번째 숙소가 성공하자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2023년 초에 두 번째 숙소를 추가했어요. 이번에는 헌팅턴 비치 근처의 3베드룸 하우스였죠.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위치였어요. 두 번째 숙소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실패 경험을 많이 활용했어요. 인테리어, 어메니티,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걸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거든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었어요. 한국 라면, 김치 냉장고, 비데, 한국 케이블 TV까지 설치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두 번째 숙소도 오픈 한 달 만에 슈퍼호스트 자격을 얻었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슈퍼호스트가 되려면 리뷰 점수, 응답률, 취소율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 모든 기준을 넘어섰어요. 가장 기뻤던 건 게스트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았다. 미국 여행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다음에도 꼭 여기서 머물겠다. 이런 리뷰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여행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하는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세금 혜택이었거든요.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청소비, 어메니티 구입비, 심지어 숙소 방문할 때 드는 교통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세무 혜택을 받기가 정말 복잡했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2023년 말까지 저희는 총 4개의 숙소를 운영하게 됐어요. 월 총 매출이 $15,000, 순수익이 $10,000 정도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펜션 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익이었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어요. 예약률이 항상 80% 이상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에어비앤비의 마케팅 지원이었어요. 저희가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플랫폼 자체에서 알아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검색 엔진 최적화, 소셜미디어 마케팅, 심지어 다른 여행 사이트와의 연동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됐어요. 할 때는 이런 마케팅을 위해 따로 업체를 고용해야 했고 그 비용만 월 100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자체가 마케팅 머신이었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노출 효과가 엄청났죠. 또 하나 감동했던 건 에어비앤비의 보험 시스템이었어요. 게스트가 실수로 뭔가를 파손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에어비앤비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상해 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호스트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플랫폼이 책임져 주니까 정말 안심이 됐어요. 실제로 한 번은 한국 관광객이 실수로 거실 소파를 와인으로 더럽힌 적이 있어요. 한국 같았으면 호스트와 게스트가 서로 눈치 보면서 해결해야 했을 텐데 에어비앤비에서는 그냥 클레임 신청하니까 3일 만에 청소비 300달러가 바로 지급됐어요. 정말 체계적이었죠. 문화적 차이에서 찾은 기회.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문화적 차이가 곧 기회라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냥 평범한 호스트 중 하나였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어 가능한 호스트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이 미국 여행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소통 문제였어요. 호텔에서는 영어로만 소통해야 하고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저희 숙소에서는 모든 걸 한국어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손님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즉시 한국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예약까지 도와드렸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응급실에 바로 가면 안 되고 어전트 케어를 먼저 가야 한다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또 한국 음식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근처 한국 마트와 맛집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일주일 이상 미국 음식만 먹으면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거든요. 저희는 김치찌개, 불고기 맛집부터 한국 편의점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서비스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단순한 숙박업체가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여행 컨시어지 역할을 하게 됐어요. 손님들이 숙박뿐만 아니라 여행 전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오신 가족이 아이가 디즈니랜드에서 잃어버린 인형을 찾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디즈니랜드 분실물 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인형을 찾아드렸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던지 나중에 한국에서 제주도 특산품을 한 박스나 보내주셨어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쌓이면서 저희 숙소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전설의 숙소가 됐어요. 한국 여행 커뮤니티 맘카페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저희 숙소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서 펜션을 특히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저희 숙소 예약은 항상 풀부킹 상태가 됐어요.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가격도 주변 숙소보다 20% 정도 높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만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미국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건 정부와 플랫폼의 체계적인 지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도움받을 곳이 거의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선 스몰 비즈니스 어드민스트레이션에서 무료로 사업 컨설팅을 해줬어요. 세무 처리, 마케팅, 고객 관리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사설 학원에 가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더라고요. 에어비앤비에서도 호스트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했어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기능이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자세히 안내해 줬어요. 심지어 성공한 호스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도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고객 분쟁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게스트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는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전문 조정관이 중간에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더라고요. 한 번은 한국 게스트가 체크아웃 후에 청소가 안 되어 있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청소를 완벽하게 했다고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양쪽 얘기를 듣고 사진 증거도 검토한 후에 호스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정해줬어요. 정말 공정했죠. 이런 시스템적 지원 덕분에 저희는 사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행정 처리, 분쟁 해결, 마케팅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주니까 정말 효율적이었거든요. 경제적 자유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2024년 현재 저희 에어비앤비 사업은 완전히 안정화됐어요. 4개 숙소에서 나오는 월 순수익이 평균 1만 3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죠.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연봉이 4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4배 이상 벌고 있는 셈이에요. 무엇보다 시간적 자유가 생겼어요. 에어비앤비는 대부분의 업무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예약 관리, 고객 응대, 청소 스케줄 관리 정도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어메니티 보충도 정기 배송으로 해결해요. 덕분에 저희는 정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평일에도 해변에 가서 산책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라이프 스타일이죠. 아내는 요즘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부업도 시작했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데 정말 보람 있어 한다고 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미국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소소한 수입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안정됐어요. 한국에서는 월급 받아서 생활비 내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매달 $5,000 이상을 저축하고 있어요. 연말에는 한국 여행도 가고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집도 작년에 구입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3베드룸 하우스인데 가격이 $700만 였어요. 한국 돈으로 9억 원 정도죠. 서울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집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과 미국 확연한 차이.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실패와 미국에서의 성공 사이에는 정말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의 크기와 개방성이었어요. 한국 펜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숙박 시장은 정말 거대하고 다양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고 비즈니스 출장도 많고 국내 여행객도 엄청나게 많아요. 시장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규제 환경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펜션 하나 짓는데도 수십 가지 허가가 필요했고 규제가 계속 바뀌어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는 게 정말 간단했어요.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지키면 되었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분위기였죠. 플랫폼의 차이도 엄청났어요. 한국의 펜션 예약 사이트들은 단순히 숙소 정보만 올려주는 수준이었는데 에어비앤비는 정말 종합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이었어요. 마케팅, 고객관리, 분쟁 해결, 보험까지 모든 걸 지원해 주니까 호스트는 정말 숙박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고객층도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국내 여행객들이 대상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온 게스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저희처럼 한국어가 가능한 호스트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사업 환경 자체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부부터 플랫폼까지 모든 곳에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정말 기회의 땅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꿈의 실현 그리고 감사함. 요즘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서 실패했을 때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국에서는 나이, 학벌, 배경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처럼 40대 중반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대부분 여전히 회사에서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에게는 미국이 더 맞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건 한국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숙박업의 어려움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문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고객 서비스, 시설 관리, 위기 대응 같은 노하우들이 모두 살아 있었어요. 지금 저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숙소를 6개까지 늘릴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에어비앤비 관리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한국인 호스트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요즘 가끔 한국에 있는 후배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형,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정말 괜찮아요? 저도 도전해볼까 생각하는데요 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 쉽지는 않아. 하지만 한국에서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될 수 있어. 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한국에서 펜션 사업을 실패했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저희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서 적당히 성공했다면 미국에 올 용기를 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미국에 온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물론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게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희가 꿈꿨던 진짜 자유와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특히 해외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분명히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미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토요일 아침 9시. 텍사스 오스틴의 우리 집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한 주말 아침을 만끽하고 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저에게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토요일 아침은 전쟁터였거든요. 한국에서 살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첫째 준호는 9시 수학학원, 1학년이던 둘째 서연이는 10시 영어학원에 가야 했거든요. 엄마 배고파요. 서연이가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려도 시간이 없어서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밀어넣고 급하게 차에 태워야 했어요. 주말 아침 강남 도로는 학원 셔틀차들과 자녀를 태우고 가는 부모들의 차로 북새통이었죠. 첫째 준호를 수학학원에 데려다주고 다시 서연이를 영어학원에 데려다준 후에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11시 반에는 준호를 데리러 가서 바로 국어학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이 도시락을 싸서 차 안에서 먹이거나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이는 게 일상이었죠. 오후 1시부터는 서연이 피아노 학원 시간이었어요. 1시간 레슨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차 안에서 다음 주 학원 스케줄을 정리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제집을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 하루가 금세 지나갔어요. 토요일에만 학원비로 20만 원 가까이 나갔고 주말 내내 차에서 살다시피 했죠. 남편은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 셔틀은 거의 제 몫이었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10년을 일했던 제가 정작 제 아이들에게는 차 안에서 빨리빨리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에는 영어학원 보충 수업, 오후에는 태권도, 저녁에는 과학 실험 교실까지. 아이들이 엄마 언제 쉬어요? 라고 물어볼 때면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엄마들도 다 똑같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적게 시키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진학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네 아이는 벌써 중학교 과정을 미리 배운다느니 어느 학원이 내신 관리를 잘해준다느니 하는 정보가 오가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제가 교사였을 때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 학원에서 미리 배운 내용이 훨씬 앞서 있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절감했죠. 특히 수학은 심각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벌써 5학년, 6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등학생이 토익 점수를 받고 중학교 교과서를 미리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갔어요. 준호는 학원 숙제에 치여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이는 어린이집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하루 때문에 자주 칭얼거렸어요.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면 학원 빠지면 안 돼요라고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발령 기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마음껏 놀았는지 기억나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 한참을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원과 숙제, 시험에 치여 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미국 이민을 결심한 건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을 찾아보니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미국 초등학교는 오후 3시 반이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미국 가서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을 두고 왜 굳이? 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저희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학원에서 보내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문제집만 푸는 게 진정한 교육일까요? 2022년 여름 드디어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주했어요. 남편 회사에서 지원해준 지역은 좋은 학군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학교 수업의 질이었어요. 준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수업이 많았어요. 수학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격려했죠. 서연이 학교에서는 매주 독서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독서록 숙제 때문에 책 읽기를 싫어했던 서연이가 여기서는 도서관에 가자고 먼저 조르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학원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아침 식사도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생겼어요. 오스틴에는 정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질러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사우스 오스틴의 바톤 스프링스 풀에서 수영을 하기도 해요. 레이디 버드 호수를 따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요. 준호는 학교 로봇 클럽에 가입했는데 한국에서 로봇 학원 다닐 때와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 싶은 로봇을 직접 설계하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의미 있어 보였어요. 서연이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피아노 레슨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연습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무료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로봇학원, 합창학원 다니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다 제공해줘요. 게다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 교육의 질도 뛰어나고요.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해요. 스포츠, 예술, 과학, 언어 등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활동해요. 주말에는 정말 다양한 가족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오스틴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캠핑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요. 한국에서는 주말에도 학원 때문에 가족 여행을 가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긴 여행도 자주 가요. 아이들이 학교를 하루 빼먹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격려해줘요. 작년 가을에는 가족끼리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어요. 한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3박 4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자연의 웅장함을 느끼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런 여행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의미 있더라고요. 지질학, 천문학, 생태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학교의 숙제 정책도 한국과 달라요. 초등학생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이에요. 한국에서는 학원 숙제와 학교 숙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는 저녁 6시면 모든 숙제가 끝나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화로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서는 숙제 검사하고 다음날 준비하느라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는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회성이 훨씬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 가느라 동네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공원에서 놀 수 있어요. 서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밝아졌어요.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틀리면 혼날까봐 조심스러워 했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틀려도 괜찮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격려해 주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부가 스트레스였다면 여기서는 흥미로운 탐험이 됐어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서 보는 제가 다 뿌듯해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한국만큼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직도 주말에 학원 스케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워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사교육비가 더 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이곳으로 온 결정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1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요. 대신 그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거나 아이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어서 훨씬 의미 있게 돈을 쓰고 있어요. 작년에는 준호가 관심을 보인 천체 망원경을 사주었어요. 한국에서라면 과학학원비로 나갔을 돈으로 망원경을 사서 가족끼리 별 관측을 하는 거죠. 아이가 직접 토성의 고리를 보고 감동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경험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주말마다 함께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어요. 한국에서라면 요리 학원을 보냈을 텐데 집에서 엄마와 함께 하니까 더 특별하고 의미 있어요. 수학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컵 반개 4분의 1컵 이런 식으로 분수 개념도 쉽게 이해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주말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은 지치고 부모는 스트레스 받고 가족 모두가 불행했죠.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느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보다 많았어요. 여기서는 토요일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오늘 뭐하고 놀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여유롭게 공원에 갈까? 아니면 호수에서 피크닉 할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질러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지거나 연을 날려요. 아이들이 넓은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넓은 공간에서 놀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하러 드라이브를 가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러 가요. 봄에는 블루본의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놀아요. 계절마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의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다 교육이에요. 자연 관찰, 계절 변화, 생태계 이해, 운동 능력 향상, 가족 관계 형성 등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한국의 학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모험인 것처럼 받아들여요. 한국에서는 언제 학원 가야 해 숙제했어?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친구들과 뭐하고 놀았어? 라는 대화를 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웠던 경험을 신나게 들려줘요.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가끔 걱정해줘요. 미국에서 놀기만 하면 나중에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초가 더 튼튼해지고 있어요. 준호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응용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서연이도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한국에서는 단어 외우고 문법 문제 푸는 게 영어 공부였다면 여기서는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요. 친구들과 놀면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영어가 늘어가는 거죠.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고 순위가 매겨지는 환경이었다면 여기서는 각자의 장점과 개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올해로 미국에 온 지 3년째가 되는데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도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할 정도로 적응을 잘했고요.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 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아쉬움이 크죠.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주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이킹을 가고 방학 때는 며칠씩 캠핑을 다녀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격려해줘요. 학교에서도 방학 숙제 대신 가족과 함께한 경험을 나누라고 하고 친구들과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질이나 문화를 배워요. 이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생각이